자, 그러면은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인 시인과 윤혜지 시인 두 분이 참여하는 문학 토크죠. 신인 시인 문학 토크 산책자 크로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행사 소개부터 드리고 행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책자 크로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서점 산책자에서 기획하고 말갈 아카데미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자 크로스는 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와 분야를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연속 문학 토크 기획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작가가 서로에게 독자이자 인터뷰어가 되어서 친숙하면서도 낯선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색다른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행사고요. 두 분의 이제 신인 시인이죠. 신인 시인과 윤혜지 시인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활동 이전의 삶에서 시를 써온 과정,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문학에 대한 생각까지 비슷하지만 각자 다른 궁금증과 공감대를 통해서 여의게진 독자분들에게 새로운 작가의 출연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시인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오늘 자리가 두 분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시인은 우선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로 이제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으로 등단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윤혜지 시인은 노이즈 캔슬링 으로 202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부분으로 등단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여러 지면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 등단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해온 작품들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 토크는 두 분이 이제 출연을 해서 서로에게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되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자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꿀빨로 여기 나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는 엔딩 멘트 치로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분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두 분께 마이크와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엄청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해보지를 못해서 실수할까 걱정도 되는데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2021년부터 활동하게 된 신미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지라고 하고요.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진행할 전체 문학 토크가 일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혜지 작가님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로, 또 윤혜지 작가님은 저를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로 질문을 서로 주고받게 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코너로 나뉘어서 질문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테마는 새로 쓰는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프로필들도 있고 알고 계신 프로필들도 있을 텐데 시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삶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왜 하필 시를 쓰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물어보면서 서로의 프로필을 다시 구성해보는 인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인터뷰어가 되어서 미인 작가님한테 궁금했던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미인 시인님의 등단작만큼이나 쓰셨던 당선 소감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도 혹시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했다. 될 것 같은데, 정말 될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될 것 같은데, 영원히 될 것 같기만 한 사람. 나는 그게 나라고 믿었다. 그걸 받아들였었다. 너무 곱씹어 단물이 다 빠져버린 미래가 찾아왔다. 네, 여기까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영원히 될 것 같기만 했던 습작기를 보내시면서도 시인님이 계속 시를 쓰게 만들었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원동력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소감을 제가 쓴 거지만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그 원동력? 원동력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썼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에 뭔가 그 학교의 그런 어떤 교육 제도랄까? 그런 거에서 조금 겉도는 존재이기는 해요. 그 고등학교 때 글을 쓰면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학교를 빠지고 100일장을 나가서 뭔가 상을 모아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제대로 밟아서 나가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다른 문학 특기생, 문예 장학생이라고 하죠.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에 되게 합법적으로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고3 입시다 보니까 너는 이걸로 대학을 가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합법 일탈 느낌이 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20살이 넘고 사회에 나가서 좀 내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좀 이런 저를 합리화하는 그런 기억 속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 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를 하다가도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외로워지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언제 가장 내 자리에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나는 시를 쓰면서 가장 인정을 받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틈틈이 힘들 때마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와야 할 자리에서 이제 시를 계속 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덧붙여서 시인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좀 막막했던 습작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좀 자기가 재능이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또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하죠. 밥을 잘 드셨으면 좋겠고 몸에 해로운 일들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술, 담배 포함 그런 걸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잠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그냥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글 쓰는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건강 건강 중요하죠. 네. 네, 등단하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지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저랑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인님의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시선이나 평가라든지 아니면 작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인님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후를 생각해 보면 그 직후에는 뭐가 되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함은 확실히 덜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는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니까 좀 불안함 덜고 내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었던 게 작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고 생활 면에서는 제가 SNS를 되게 자유롭게 썼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SNS를 쓰는 방식이 있지만 저희 경우는 약간 술을 먹으면
헛소리도 할 수 있고 SNS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같은 게 막 뜨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비명도 지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계정이 오픈이 되면서 팔로워가 많아진 느낌이라 그런 표현을 조금 자중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활 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네. 다른 말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어색하시는데 네. 조금 더 릴렉스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계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뒤에서 말씀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편하게 저는 제가 또 윤혜지 작가님께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시인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는데 일단 윤혜지 시인님께서는 언제부터 시를 쓰게 되셨는지 그 점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랑 소설을 같이 쓰신다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맺진 않은 사람 이렇게 딱 소개를 주셨는데 시와 소설을 번갈아서 사이좋게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시랑 소설을 같이 쓰시게 되셨을까 궁금했고요. 그 두 가지를 좀 아우르게 된 사연이라든지 그런 쓰는 힘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사연.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학을 소설로 먼저 접해서 자연스럽게 문학하고 뭐 글 쓰려면 소설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소설을 시작하게 됐고 또 실제로 그런 독립문예지 같은데 초단편 소설 꽁트라고 하죠. 그게 A4 한 페이지에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 한 서너 편 정도를 싣기도 했어요. 그렇게 소설을 이제 써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상한 완벽주의 같은 게 발동되면서 글 쓰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글 불협병 시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소설 봐도 너무 구린 것 같고 소설 쓰레기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쓰지 말까 관둘까 이러면서 이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소설 쓰던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 쓰기 이제 워크숍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좀 환기도 시킬 겸 갔죠. 가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시를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거 같이 아직까지 왜 나 몰랐었지? 싶을 정도로 시가 좀 그냥 재밌어서 제 생각엔 그게 좀 부담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를 계속 썼고 그 시 쓰기 워크숍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데 제가 계속 시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소설보다 시를 더 잘 쓴다 아니면 뭐 내가 뭐 더 시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즐겁게 하고 그냥 즐기는 일이 생각보다 힘이 참 세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춘문예로 데뷔를 했고 좀 상값도 많이 받고 상값도 받고 뭐 이렇게 시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이제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서 이제 소설에 대한 마음이 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다 회복이 다 되면 이제 소설도 정말 소개글에 쓴 것처럼 번갈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시와 소설 장르에 막 부분을 둔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지 생각하면서 좀 사이좋게 정말 시와 소설을 번갈아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소설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소설은 막 그렇게 잘 조예가 깊진 않아서 사실 잘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또 윤혜지 시인님을 이렇게 네. 해주신 저희 어머니 박수를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이제 시인 학자로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준비해온 질문이 있어요. 네. 저도 습작기가 있었지만 시인님도 습작기가 있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글 쓰는 습작기가 길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기간에 슬럼프랄까? 정말 놓고 싶을 때도 오고 놓게 되는 때도 오잖아요. 그래서 윤혜지 시인님께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시 습작기는 한 2년 정도 됐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소설 습작기가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소설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운은 너무 높은데 나의 이제 습작은 당연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는 좀 처음에는 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재밌게 쓸 수도 있었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신나게 썼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시쓰기 모임에도 들어가고 다른 분들 시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시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없는 느낌, 약간 무식한 느낌이 들면서 그때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잘 아시는데 나는 너무 좀 애송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다시 소설 그냥 쓸까? 뭐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느낌,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또 뭐 어쩌겠어, 뭐 나도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런 유명한 정말 좋은 시인분들이 쓰신 시라든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았고 그냥 그냥 그러면 더 이제 우울해지니까 그냥 내 눈과 귀를 닫고 그냥 더 써보자, 그냥 마음을 가볍게 하고 써보자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절박해지고 약간 일일비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인데 좀 마음 컨트롤을 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했던 건 내가 처음에 시를 접했을 때 뭐 시를 도구로 내가 뭐 가문을 일으키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재밌어서 했던 그런 시가 나한테 줬던 해방감, 그리고 정말 처음 글을 썼을 때 느끼는 되게 원초적인 즐거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런 거를 잊지 않으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그 시기를 좀 통과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하게 잘. 아니 말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쭈구리 같은 시절이에요. 저는 막 쓰기 싫을 때 그냥 안 썼거든요. 그쵸. 저는 그 습작기에 공백이 있어요. 이때 쓰다가 안 쓰던 때, 쓰던 때. 그래서 그 안 쓰던 때 이제 친구들 다 없어지고 합평해줄 사람 없고 막 그랬던 시기를 보냈었던 기억도 또 나네요. 그러면 시인님은 그 시인으로 활동하시게 된 이전이랑 이후를 또 비교해봤을 때 윤혜지 시인님의 경우는 또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생활이라든지 작품에서. 저는 일단 1월 1일에 풍경이 좀 달라졌는데요. 네. 제가 또 전공이 국문학이고 또 이제 설 1월 1일 신정이니까 연휴니까 집에 가잖아요. 본가에 내려가는데 1월 1일에 그 이제 집에서 구독하는 일간지의 신춘문예 면을 엄마가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 읽어봐 이렇게 주는데 그게 엄청 곤혹스러운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이제 뭔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주셨겠지만 저는 너무 이제 특히 그 이제 신문사에 투고라도 했다면 거기 이제 했다면 정말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뭐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누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뭘 한다, 뭘 쓴다고 하는데 딱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드러나는 결과는 없잖아요. 가시적인 성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춘문예 좋은 점이 막 등단 비등단을 요새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신문에 이름 실리고 얼굴 나오고 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문의 영광.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한번 했다 이런 네, 그런 달라진 점이 있고. 네, 그쵸. 효도했다. 좋아하셨죠, 부모님. 저는 막 엄청 부끄러워 죽겠고 맞아요. 처음 막을 해도 나는 툭하면 이상한 애가 됐다 이러면서 내 욕 쓴 것 같고, 그런데 엄마는 막 그걸 자랑스럽게 카톡 프로필에 걸어놨는데 이상한 애가 됐다, 나의 수치가 엄마 딸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마. 저 약간 씨랑 그 장선수가 코팅해서 차에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냥 강제로 타면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뭐야
아무도 관심 없어 아빠 막 이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 빚을 갚은 것 같아. 약간의 맞아요. 효도, 인생의 효도. 살짝 했다. 맞아요. 이것보다 더한 효도 인생에 저생에 이제 없다. 아니요, 윤혜주 씨는 하실 수 있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음.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시를 쓸 때 예전에는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썼다면 지금은 어쨌든 지면에 실리고 거기에 따른 고려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 되게 기분 좋고 감사한 부담이나 책임감인데 그런 게 있어서 좀 막 쓰지 말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프로답게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뭐 작품 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조금 심각하게 하게 됐던 거? 네,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음. 부담되기도 해요. 그렇죠. 나는 갑자기 돈을 받게 되니까 잠깐만 이거 돈 받는 시면은 이게 뭐 고려가 있으면 내가 하루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어떤 그 소득보다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공감이 똑같- 됩니다. 같으시군요. 네. 네. 질문이 끝나셨나요? 오, 네, 질문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게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등단한 지 발표한 시들에 대해서 질문을 본격적으로 주고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시를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하고 또 이미 읽으셨던 분들에게는 환기시켜 드리고자 짧게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컨셉이 모든 질문이 교차하듯이 낭독도 저희가 상대방의 작품을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이인 시인님께서 제 작품 중 하나를 직접 골라서 맞아요. 제가 이제 임혜지 시인님의 많은 시 중에 하나를 고르느라 조금 애를 먹었는데 그 대한민국에 3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윤혜지 시인님의 사로잡힌 세계가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훅 내려가는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저희 무드로 이제 시를 소개한 거긴 한데 이제 분위기 잡고 저도 다시 이제 사로잡힌 세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세계, 윤혜지. 아무 때나 전화하고 싶어서 연인을 만들었어요. 굴찾기를 좋아하는 사람. 병원 침대에 누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신이 부순 어떤 마을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상점들의 벽마다 방패 모양의 금속판이 촘촘히 붙어 있었는데 쇠와 쇠가 부딪히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고 계피와 빵과 비누 따위를 얻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돌아가 또 무엇을 떼어낼까 골몰했습니다. 수도꼭지든 뭐든 다 팔아먹고 거리로 나온다네요. 그거 참 쓸쓸하군요 하며 웃다가 병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엔 저수지에 가라앉은 목강 이평을 건져 올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굴착기 끝에 닿은 인형의 마디마디가 부서져 나무 조각에 불과해져 버렸다고요. 나도 인간의 형체가 바닥났어요. 그냥 조그맣고 쪼글쪼글한 조약돌일 뿐이에요. 라고 하자 그는 달걀도 깨트리지 않을 만큼 얌전하게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뜨겁고 달고 부드러운 것을 먹이다 포기한 사이 모든 것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데도 모든 병을 긁어낸 듯 말끔하게 나은 것만 같아. 그가 좋아하는 것을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집에서 개를 기르는지 험한 소리가 나서 복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개를 달래주고 나서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파헤쳐지는 침묵뿐인데 마스크의 안팎을 분간 못해 입을 멈출 수 없군요. 볕이 잘 드는 아파트.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것도 없다고 종일 기다리던 개가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갑자기 또 시를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되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고 읽은 것은 아닌가 약간 어색한 마음도 드는데 이 시는 그 문학과 사회 여름호에 실려 있습니다. 윤혜지 시인님의 시. 여름호 맞나요? 네. 여름호죠. 네. 그 2021년 문학과 사회 여름호에 실려있기 때문에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구매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읽은 게 전문이긴 한데 네. 제가 읽은 윤혜지 시인님의 작품 중에 저는 이 시가 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 연인인데 내 연인인데 굴착기를 좋아하고 뭔가 마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부숴버리는 그런 연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작고 누워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마을을 부숴버리는 사람이 자기의 부숴버린 얘기들에 대한 것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달걀도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대해주는 그런 과정들 또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굴착기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뭔가 더 팔아먹을 것도 없는 정말 맨 밑바닥에 감정적인 바닥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연애 얘기? 쓸쓸한 연애 얘기 같아서 저는 뭔가 읽으면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진짜 요즘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네. 그럼 저도 이제 제가 부끄러워서 질대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읽자마자 제가 신인 씨님 원래 한 번 뵈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읽자마자 참지 못하고 신인 씨님께 카톡을 보내서 너무 이 시 최고다 대박이다 이렇게 팬심을 고백한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문학가사의 여름호에 실린 신인 씨님의 배교자의 시라는 작품입니다. 낭독해보겠습니다. 배교자의 시. 신이 동식물 도감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어린 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방 때문이지요. 황토색 날개 위에 눈알이 가득했습니다. 나방은 눈들을 펼쳐 내려놓고 페이지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봐, 이것이 나의 무기다. 어른인 내가 달려와 도감을 빼앗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나방이 있는 페이지를 모아 호치키스로 집어버립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나방을 가둘 줄 압니다. 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산속에는 갇히지 않고 갇힐 리 없는 나방이 무수합니다. 수련원의 공동 샤워실로 가는 복도에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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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이 붙어 있습니다. 나방은 자유로운데 왜 날지 않을까 의아합니다. 날아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나방, 나라면 그런 자유를 나방, 앉고 싶은 곳에 아무렇게나 날개를 벌리고 앉는 일에 쓰지는 나방, 앉아만 있지는 악, 한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았어, 날았어, 나방이. 아닐걸? 어른인 내가 픽 웃네요. 멈추지 않는 눈알이 고요한 밤. 그러니까 쟤네들은 안다는 거지. 기도할 때 누가 눈을 뜨는지. 이 산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본 게 누군지. 나방은 알고 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나방의 품이라니까. 자유로운 성경책이 날아오릅니다. 페이지를 펼쳐 흔들며 중간에 호치키스로 찍힌 자국도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날개에 못을 박았나? 누가 주님을 외면하였나? 눈알에서 땀과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수련원이 젖어갑니다. 누가 많이 우느냐는 누가 성경을 잘 아느냐와 관계없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어린애가 제일 목 놓아 울 수 있었고 나는 의미도 없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따뜻하네. 좋다. 이것이 나의 무기일까? 그러다가 한두 번은 주워졌던 것 같기도 한데 바늘에 꽂혀 어디 표본으로 박제되어 있을 텐데 그게 어디서였더라? 송파 초등학교 운동장, 일신 여자중학교의 교무실, 자성학원, 이은재 어학원, 장학학원, 오름 국어학원. 나는 괜찮은 교재였습니다. 어른들이 나눠주고 아이들이 낙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내 방의 천장 가까운 곳에 나방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거기에도 있습니다. 얌전합니다. 나는 한 번도 등에 진 고면을 책처럼 활짝 펼쳐 보인 일이 없습니다만 비밀은 오로지 비밀끼리만 사이좋게 한 짝씩 나눠 가진 눈을 마주합니다. 추하기 짝이 없는 무늬를 접어놓고 데칼코마니라며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손을 따라 날개를 모으고 고백합니다. 나방. 이건 비밀인데 가끔 나는 납니다.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교자의 시라는 시인 시 다시 읽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되게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좀 리듬이 굉장히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또 중간에 이제 나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뭔가 정말 창이나 그런 벽에 나방들이 되게 좀 징그럽다 그래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딱 너무 연상이 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마지막 연에 가끔 나는 납니다라는 문장인데 이게 되게 강렬했거든요. 납니다가 가끔 나는 날고 있다 이런 플라이라고 해요. 납니다 같기도 하고 가끔 나는 나입니다. 네, 나입니다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라는 여운이 좀 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잘 읽어주셔서 맞나요? 네, 저는 제가 쓴 시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짜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쓰는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의 몫이 있지만 읽어주시는 분이 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구나 좀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낭독을 해봤으니 서로의 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고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신인이라서 좀 발표작에 대해 질문한다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로 독자로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을 한번 주고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이번에는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사고사건 세계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윤혜지 시인의 다른 시를 많이 봐도 다른 시에 나타나는 정서들도 고요하고요. 고요한 쓸쓸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게 외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뭔가 좀 자기의 감정에 취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살짝 타자화된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는 목소리. 그 사람마다 시를 쓸 때 저는 가장 많이 빌려오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윤혜지 시님의 시를 쓰실 때 내가 이 시를 운정시키는 어떤 주된 감정이랄지 정서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쓰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쓸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쓰는지 모르고 좀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시를 처음부터 좀 쭉 읽어주셨던 분들은 환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멸? 뭐 내 시 따뜻한데 왜 환멸이지? 막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어떤 책에서 봤는데 좀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울이 지속되면 체념이 되고 불안이 계속되면 환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환멸이라는 그게 보여서 불안이 지속되면 환멸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기도 했고 좀 불안도가 높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대부분의 어른들한테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통제를 당했고 아 이거는 되게 나약한 거고 예민하고 불안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억누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지금 거의 최근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면서 시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불안이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환멸이라는 형태로 시에서 보이고 또 그렇게 읽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 환멸이라는 게 결국엔 인간이나 뭐 세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거나 환상을 갖고 있다가 그게 좀 좌절되거나 깨졌을 때 드러나는 감정이잖아요. 저는 좀 제 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인간 싫고 세계 다 싫다 믿을 수 없다 막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또 정말 저는 그 밑바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게 뭘까? 인간답다는 게 뭘까? 아름답고 뭐 옳은 세계라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있고 시를 쓸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말씀하신 제시 안에서 나타나는 주된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제가 고요한 쓸쓸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렇게 완전히 관조한다기보다는 그 나 자신의 의지가 되게 가는다라는 실처럼 뭔가 좀 그 심, 그 네. 테스트 안에 좀 굳은 심처럼 뭔가 느껴지는 게 알덴테처럼. 그런 매력이 또 읽게 네. 만드는 힘이기도 하고 그게 또 시 끝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정서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시인님 얘기랑 또 접목을 시켜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아니요 네. 이런 걸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시인님 시를 읽다 보면 그 이미지의 흐름이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향신문 당선작을 제가 처음 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시에서도 처음에 구식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침묵에 대한 얘기, 네. 침묵을 고르는 얘기로 가다가 그게 또 기차로 이어지고 아울렛에 가서 새 셔츠를 사고 뭐 뜨거운 차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아이가 있는 걸 또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식의 그러다가 또 나중에 소음으로 소음을 지워내는 방식이라고 이 모든 이미지들을 또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이미지와 시적 상황을 좀 연쇄시키고 엮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시인님이 구상을 하셔서 이거를 시계 끄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또 들었거든요. 먼저 되게 노이즈 캔슬링을 좋게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엄마는 제 등단작이죠. 노이즈 캔슬링 50번 넘게 읽으셨대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읽으셨고 정말 제가 어떤 불효를 저지르고 있나 우리 엄마를 완전 효도죠. 효도와 불효를 번갈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분들은 되게 그렇게 이미지가 되게 좀 자유롭게 흐르니까 좋다, 감각적이다 이렇게 좋게 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난해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를 좀 작업하는 방식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시를 거의 차곡차곡 이렇게 쓰진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드는 이미지나 문장 같은 걸
그런 핸드폰 메모에 그냥 적어놓거든요. 적어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시를 작업해야 할 때 한글창에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더하고 빼고 좀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연히 그 문장을 쓴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사이 이미지들이 좀 간격이 크다 그래야 되나? 좀 도약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특정 시기 안에 썼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없어 보이는 이미지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의 큰 흐름에서는 좀 이어지는 연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효과를 좀 생각하면서 시를 작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미지의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시 자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좀 폭이 넓은 기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그런 느낌이실까요? 아주 넓진 않아도 한 1,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편 완성하고 또 좀 채집하고 또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채집을 좀 오랜 기간 동안 하시면서 좀 정성 들여서 하시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 쓰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좀 새로운 입장을 또 알아갑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사로잡힌 세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윤혜지 시인님 그 작품 중에서 시인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 작품이 되게 좋아 하는 자기 본인의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작품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뭐 발표 작품이 뭐 너무 많고 막 이러진 않아서 좀 민망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학삼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었던 빈티지한 물의 기운이라는 시를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애착이 있는데 그 시가 이제 좀 어린 시절의 제 이야기, 좀 자전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갔던 어떤 이야기에서 이제 끌어낸 시인데 그게 좀 저한테 주는 의미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낭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읽다가 제가 살짝 울컥해서 좀 스스로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마음속에 좀 엉켜있던 부분들이 좀 풀어졌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경험은 이제 시를 쓰면서 소설 쓰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고 네.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학사에 들어가셔서 네, 보시면 시 전문을 보실 수 있어요. 빈티지한 물의 기운이요. 빈티지한 물의 기운이요? 한번 낭독할까요? 아, 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웹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혹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핸드폰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로운 흐름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문학쓰리 홈페이지 네, 들어가면 문학3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안에 빈티지한 물의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빈티지한 물의 기운. 공장에서 물을 받아왔다. 골짜기 약수 길어 찍어낸다던 그 물. 마시고 아빠는 업라이트 피아노, 가족 사진, 장만했다. 주말마다 둥글게 앉아 대하 드라마를 보며 치킨을 먹었다. 딸 아들이 나눠 먹은 가슴, 다리, 목. 머리, 어깨, 무릎은 없다. 슬아는 벗어난 지 오래. 세계 문학 전집 속 소녀라면 검은 빵을 먹어야 했다. 먹고 남겨서 목탄으로 그은 선을 지울 수도 있는 깨끗하게 검고 단단한 박공 지붕은 책을 엎어놓은 모양을 닮았다. 뉴스까지 말끔히 보고 이번 세기 최고의 우주쇼를 보고 싶어 동생들을 지붕 위에 세워두었다. 쇼가 시작되면 깨워줘. 말하며 지붕 아래 깃들어 잠들었다.
읽던 책을 엎어두었어야 했는데 손톱이 희게 될 때까지 순하게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단단하게 언 무릎 4개. 밤새 지붕 위에 서 있던 동생 하나가 말했다. 누나야, 우리 별 봤다? 별이 무거운 것부터 하나씩 떨어졌다. 나중엔 걷잡을 수 없더라. 거짓말이다, 언니야. 다른 동생이 이어 말했다. 별은커녕 빛 하나 없었다. 대신 흰 비둘기를 봤다. 우리 집 지붕 위 희다못해 창백한 비둘기들 가득 앉아 부리를 서로의 날개 밑에 파묻고 있었다. 그것은 성냥 같은 것이었을까? 나는 다만 그것들이 울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비둘기와 동생들. 울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한 동생은 그날부터 울기만 했고 나머지 동생은 힘을 키웠고 이내 입을 다물었다. 새까맣게 모여있던 흰 비둘기 가족.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은 아빠의 자랑이었는데 동생들은 무럭무럭 자라 빈티지 와인 마시는 주인 밑에서 일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가끔 같은 방향으로 돌아앉아 울기도 한다. 뺨은 사랑으로 홀쭉해져 비스듬한 눈물자국 켜켜이. 각자의 지붕을 지어 그 아래 깃들어 살지만 이제 아무도 지붕 위에 올라설 엄두를 내지 않는다. 지붕은 비어있다. 간혹 새까맣게 성령 스쳐가도 알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제가 알기로는 문학상? 네, 거기 홈페이지에 에세이랑 같이 네, 이렇게 네. 연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님이 같이 덧붙이신 다음에 나오는 에세이도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에세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붕에 올라가는 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좋은 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읽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드려요. 그럼 이제 제 차례인데요. 네. 제가 아까 낭독했던 또 명시 배교자의 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배교라는 게 네. 배교라는 뜻이 그 배교했다는 게 종교나 믿음을 저버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그거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또 그 시인님 SNS에서 작품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들어간 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래서 더 그 배교자의 시라는 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교자의 시. 이 시가 사실 저는 너무 제 나를 것의 시가 아닐까?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걱정을 하면서 발표를 했던 시인데 사실 저희 집안이 양가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잘 믿지 않았을 때부터 저희의 이제 증조부, 고조부 그때부터 이제 그 집안끼리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가문을 꾸려간 건데 저는 배교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만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향 안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언젠가는 다시 교회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탈을 결심하게 될 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저한테는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언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에서는 나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기까지의 뭔가 제가 겪은 것들, 어떤 저희 내적인
마음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뭐 대학에 나가든지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했을 때 남들이 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 혼자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할래라고 말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니면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에 제가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님으로써 인해서 계속 지속되는 삶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 회사 사람들처럼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제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루트를 그 사람들의 그 루트를 존중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자연스럽게 좀 이탈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비슷하게 많이 겹쳐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남들이 날 보고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마냥 비명을 지르고 좀 그러는 것도 이제 글씨 조금 있잖아요. 나는 제가 좋아하는 맞아요. 부분. 네. 나는 나인데 또 나는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이제 삶에서 꼭 종교뿐만이 아니라 개교하면서 네, 맞아요. 계속 살아가는. 뭔가를 배신하면서 음. 남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이제 나는 나야, 나겠다. 그런 느낌을 조금 담아보려고 했었던 시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이 시인님이 작품에서 드러난 힘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공통된 어떤 에너지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그걸 찾을 거야. 누가 나 이상하다고 하고 나를 뭐 배교했고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냥 날 거야. 나는 나니까 뭐 이런 느낌? 되게 있지 노래 같은 가사를 누가 나는 나야.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게 그게 듣고 나니까 더 시가 좀 다가오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배교자의 시의 나방처럼 이제 신인 작가님 시를 보면은 좀 인간이 아닌 생명체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 좀 드리셨죠. 맞아요. 네, 동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등단작도 유명한 이제 오리너구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터 사우어로에서도 외계인 불시착이라는 작품에서 외계인 나오고 그리고 그 그루밍이라는 시에서는 이제 고슴도치를 주요 소재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간이 아닌 좀 생명체, 동물을 시의 주요 소재로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 또 덧붙여서 앞으로 또 발표하실 시가 있을 텐데 그 시에도 또 이렇게 좀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해서 쓰신 게 있다면 어떤 걸 쓰셨는지 살짝 힌트를 주시면 좀 다음 시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포착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을 좋아해서 많이 등장시키게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진짜 의도해서 나는 동물 얘기를 많이 할 거야 한 게 아닌데도 떠올려보면 제가 대학 졸업 논문도 한국 문학에 나타난 어떤 동물 이미지 그런 걸로 썼더라고요. 동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왜 그걸 썼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막 제가 뭐 동물 관련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항상 걔네들에 대한 관심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곤충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잡고 놀고 관심 많고 집에 곤충도감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동식물 보관. 맞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했고 화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사서 봤던 기억이 나고 어떤 저의 취향이 조금 반영이 된 건데 사실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시에 등장시키게 되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냐면 사실상 시에서 많은 소재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걸 좋아해서 가져오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걸 쓰게 되는 것일 것 같은데 저희 경우도 어쩌다 보니까 동물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유추를 해보자면 좀 그런 인간 탈락이랄까?
인간이지만 조금 나 인간이라기에 너무 좀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 그 좀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충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좀 내가 내 자신이 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동물 이미지를 빌려와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동물을 가지고 쓴 작품은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도마뱀을 가지고 시를 쓰긴 했어요. 근데 시 내용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이거를 문예지에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요. 근데 뭐 언젠가 이렇게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게 그때 말했던 그 더러운 도마뱀 알아봐 주신다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꼭 진연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작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신인 씨님 어떻게 시를 쓰시는지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작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나. 그래서 좀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딱 정해서 시를 쓰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뭐 작가님만의 작업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오전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이에요. 오전에 약간 비몽사몽 상태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꿈 같은 말들이 머리에 약간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핸드폰 메모 쫙 켜고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요. 근데 다시 이렇게 쓰고 이제 오후에 보면은 제가 이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어서 걔네를 이제 모니터에 옮겨놓고 살짝 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왜 이런 좀 약간 잠꼬대 같은 그런 말들 중에서 왜 이런 말을 내가 했을까 생각하면서 좀 조금씩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시를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윤혜지 씨님은 한 기간 1, 2주 정도 두고 이제 그 채집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오전에 채집을 하고 오후에 다듬고 요리하고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보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며칠 뒤에 보고 또 보고 했을 때도 이제 괜찮은 것 같다 하면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답 들으면서 되게 좀 저랑 같았던 게 저는 아까 제가 읽었던 빈티지한 물의 기운이라는 제목을 제가 꿈속에서 들은 문장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맞아.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써놨어. 자다 일어나서 핸드폰에 써놓은 걸 그냥 제목을 딱 그걸 그냥 하고 그러면서 좀 시가 풀렸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맞닿는 부분이 있네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근데 2부까지 진행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 네. 갈 거니 작가님들 이제 목이 슬슬 네네네. 달리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시 10분? 10분까지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신선한 프레시한 바깥 공기 쐬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2부까지 진행했는데 3부까지 이제 질문하고 나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랑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 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그때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 나가시지 마시고요. 4시 10분까지 좀 기다려 주셨다가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3부 진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시 텍스트에 관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3부의 인터뷰 주제는 문학적인 TMI라고 해서 네, 시인으로서 저희가 좋아하는 시와 문학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시를 통해서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작업이나 기획 아니면 또 현대의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 이런 것까지
그 시와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다소 무책임 하지만 나에게도 어려운 질문을 상대방이 좀 마구마구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최근 읽으신 문학 작품 중에 이거 되게 좋다, 추천하고 싶다 하는 신의 소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신인 시인님 본인의 작품도 포함시켜서 네 신의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작품을 일단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는 별개로 두고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시집이 있어요. 이거 절대 그냥 의도해서 오늘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가방 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분과 이제 사적인 친분, 저 이분 얼굴도 모르고요. 그냥 절대 광고 네, 협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제 신간 중에 조금 나 이분 아는데 아니 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면을 봐서 나 이분 씨 알아라고 해서 산 시집이 재밌었어요. 윤지양 시인님의 스키드 네, 스키드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이 시집이 재밌었던 게 그 시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언어의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식의 어떤 시적인 시작 방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근데 이분은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이실까요? 네. 보여주시면 이게 보이실까요? 글자는 안 보일 네. 것 같은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시 제목이 무소식의 방문이에요. 네. 집안 문이 발칵 뒤집혀 우뚝 선 곰이 등장했다. 이런 식의 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책장을 부수고 서랍장을 부수고 포효. 앞발로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았다. 이곳에 아주 커다란 발바닥이 있었음. 느낌표. 사람들은 겨울철 곰이 깨지 않게 천장으로 걸어 다닌다. 봄이 와도 곰은 깨어나지 않는다. 5, 6월 서리가 내릴 때 문 밖에 나가 눈을 맞았다. 뒤집힌 곰의 뱃속에서 고기 흘러나왔다. 이런 식의 좀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좀 발견 지점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시를 쓰시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음에서 뿔이 돋아서 비읍이 됐고 막 그런 것들. 저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재밌다 하면서 읽었던 시집입니다. 지금도 읽고 있어요. 스키드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저도 읽어봐야겠다. 제 사적인 친분이나 협찬 광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되게 읽고 싶은 생각이 딱 드네요. 되게 맞아요. 영업을 잘해주셔서. 저 영업 잘해요. 네. 이런 영업력으로 나중에 시인님 시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제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나중에 자영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연결시켜서 만약 이제 곧 일어날 금미래의 일인데 시인님의 첫 시집이 나오고 홍보 문구를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만약 한 줄로 시인님과 시인님의 작품을 이제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떤 문장으로 영업을 하면 좋을까요? 영업 잘한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는 지점이긴 한데 왜냐면 사실 저도 제가 제 시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너 시는 이래라고 말해주면 그게 되게 재밌고 남이 해주는 내 캐릭터 해석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MBTI도 그런 관점에서 좀 재미가 있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좀 파악해서 말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시집 원고를 염두에 두면서 시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시를 봤을 때 이게 조금 어둡다? 좀 어둡고 어떻게 보면 괴기할 수도 있고 좀
매혹적인 시일 수도 있는 시들이 자꾸 나와서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또 동물 얘기가 여전히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표현하자면 어떤 짐승 같은 시집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데요? 괜찮죠? 네. 확 와닿는데요, 진짜. 다시 그럼 영업을 잘하는 것으로 짐승 같은 시집.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약간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어딘가에서 짐승 같은 시집을 기다리면서 나오길 기다리면서 네. 네, 좀 버티고 있어야겠네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 벌써 네. 네. 와, 하반기를 네. 이제 맞이했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인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혹은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올해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렇게 시를 읽어주시거나 뭔가 이런 제 시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요. 막 친구들이 나 너 시 읽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니야 얘기하지 마 다른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저의 시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제 시랑 제가 이제 낯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온 저의 시를 저도 조금 초연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도 되게 민망하거든요. 저 자꾸 손사래를 치게 되더라고요. 누가 내 얘기만 하면은 막 맞아요. 그래서 또 이게 제시를 많이 얘기는 하고 싶고 참 모순적인 마음이에요. 네,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읽지 마 이건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야 이런 마음도 들고 읽으면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윤혜지 작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윤혜지 시인님의 인생작이랄까? 인생시. 내 인생에서 나는 이 시가 정말 나에게 준 의미가 깊다 하는 작품이 있으면 하나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작품이나 작가분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내 인생이 만났다 이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네, 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하우게 시를 읽으면서 좀 나도 이렇게 시를 쓰고 싶다, 계속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 속에서 사시면서 되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되게 맑고 순하고 되게 쉽게 쓰세요. 쉽게 쓰는 시인데 혹시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되게 대표시인데 그 시도 좋고 또 새 식탁보라는 시도 좋고 네, 그래서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제목 그 동명의 시집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계속 읽은 작가가 있는데 배수아 작가거든요. 정말 너무 천재, 진짜 대천재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을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좀 서사나 줄거리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그냥 글 자체에 매혹적인 글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좋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는 그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꾸 생각나는 좋음을 갖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배수아 작가 추천합니다. 네, 배수아 작가 그분은 저도 정말 많이 추천을 받았거든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와, 근데 제가 진짜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책을 진짜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번엔 정말 진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은 씨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쉬운데 음. 잘 쓰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부러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주는 감동도 저는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그냥 내 얘기 할게. 약간 이런 같은 깊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윤혜지 시인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라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좀 맞아요. 부끄러운 이제 음. 앞으로도 반년이 지나면 네. 저희는 완전 신인, 막내 신인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올해 안에라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미래에 작품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되게 시인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 시를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스스로 음.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시를 많이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양적으로도 좀 제가 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집 한 권으로 묶일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양도 확보해야 이제 거기서 좋은 퀄리티나 좋은 질의 시도 나오는 거잖아요. 좀 꾸준히 열심히 쓰고 싶다 그 생각이 일단 있고, 그리고 가까운 뭐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익숙한 패턴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를 쓰다 보면 결국에 내 생각을 계속 쓰는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과감하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어느 정도 내가 아직 스타일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고 이제 독자분들한테 그거를 딱 보여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시를 써보고 싶다. 용감하게 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감하게 써보고 싶다는 말이 진짜 공감이 돼요. 그냥 이상 좀 이렇게 쓰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버려보자. 맞아. 약간 눈치가 또 보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눈치를 안 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 막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내가 조금 뭔가 막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이런 것 같아도 이렇게 대학교 4학년이 그러면 조금 나한테 좀 실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뭔가 모르고 이제 이 세계에 이제 나와가지고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라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랬을 때 내가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는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님들 만나면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글쓰기, 시쓰기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질문 진짜 너무 좋은 게 이제 최근에 딱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찾은 어떤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까도 이인신이랑 얘기했는데 여기 합정에 진짜 좋은 빵집 많다고 빵순이라고 서로 이제 맞아. 서로 했거든요. 이제 빵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동네 산책을 하다가 빵집을 발견해서 빵을 이제 사 먹었어요. 근데 딱 한 입을 먹자마자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때 어떤 문학 작품도 주지 못한 기쁨을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 순간에. 빵을 먹으면서. 그러고 이제 저는 아까 이님이 빵 좋아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이상한 저만의 믿음이 있는데 그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약간 빵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저만 그게 있거든요. 빵 좋아하면 다 착하다 그런 생각이 네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 게 그 소년원에서 청소년들 제과제빵 배운 청소년들이 특히나 재범률이 정말 낮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빵을 구워서
다른 사람을 막 먹이고 대접하고 그런 일이 갖는 되게 순하면서도 착한 힘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일단 시를 쓰고 있으니까 빵 같은 시를 써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 너무 좋아요. 네. 전 이 대답 너무 좋아요. 빵 같은 시를, 전 빵 같은 시를 쓰시는 분이 시집 나면은 전 진짜 엄청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사고 나눠주고. 짐승 같은 시집과 빵 같은 시를 지는 거. 짐승처럼 먹어치고. 너무 좋다. 네. 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정현종 시인 시 중에 제목이 빵이라고 있어요. 오, 시인 진짜요? 제목인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시적 화자가 걸어가다가 이제 간판을 본 거죠. 빵이라고 돼 있는 글자로 돼 있는 이제 이 간판을 보고 드는 심상을 적은 시인데 갑자기 이제 이 시인들의 공통 분모가 빵을 좋아해야 한다. 빵을 좋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빵 좋아하면 다 착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까지 본 사람. 또 다른 시인분도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 계셨군요. 마지막 맞습니다. 질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질문이 끝이 났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인터뷰와 인터뷰가 되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봤는데요. 지금 현장에 와주신 감사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를 소중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보통 쓸 때 메모를 할 때 이제 필기구를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전자기기 이용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뭔가 좀 즐겨 쓰는 내 애착 필기구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진짜 하실래요? 네. 저는 원래는 노트에 쓰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한 습작을 가장 열심히 할 때는 노트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습작을 좀 게을리하는 시기가 오면서 그냥 핸드폰에 뭐 간단히 한번 해보지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핸드폰 메모장을 써요. 핸드폰 메모장 여기서 무조건 초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고를 할 때 노트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노트북에서 엄청 퇴고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은 보고 어떤 글자체를 바꿔본다든지 간격을 바꿔본다든지 이러면서 배치를 보고 이게 시처럼 보이는지 좀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요. 저는 갤럭시 휴대폰의 메모장 이거를 이제 주된 도구, 애착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그냥 메모장에다 많이 하고요. 저는 딱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노트 한 권을 했었어요. 그 하얀색 노트.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거기다가 되게 자유롭게 뭐 본 시 중에 좀 괜찮은 시 있으면 저건 필사도 해놓고 내 것도 쓰고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좋은 게 이게 그런 역사가 보인다 그러면 좀 누적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그냥 종이가 주는 그런 게 있잖아.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썼다. 노트 한 권 다 채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노트랑 핸드폰 메모장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식상한 거지만 등산할 때 막 이렇게 만년필 같은 거 선물 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물 혹시 없어요? 요새는 참 네. 전 친구가 없어서. 만년필. 근데 만년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볼펜이랑 다른가요? 만년필이? 잉크를 네, 잉크를 넣어서 이제 쓰는 건데 그 만년필이 주는 약간의 그런 고급스러움. 아마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첫 집이 나오고 이제 사인북 같은 거 이제 출판사에서 하실 때는 그런 만년필을 이용하시지 않을까. 오. 그런 출판사에서도 약간 그런 조금 앤티크한 면이 있네. 볼펜 말고 작가들의 이렇게 취향마다 다 반영이 되고 도장을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재미있는. 이렇게 알아갈수록 신기해요. 저도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주시고요. 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뭐 말씀으로 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금방 전에 시처럼 보이는지 확인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시처럼 보이는 게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전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시를 좋아만 하는 사람이 많이도 막 엄청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처럼 보이는 게 시가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시처럼 보이는 게 뭔지 혹시 갑자기 생각이 있으시나요? 제가 약간 그 시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딱 봤을 때 이게 그 단상이랑 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 단상을 메모하는 거랑 시랑 그 분감이 되게 모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느끼고 고민하는 지점인데 그 시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글씨체도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글씨체랑 자간이 이제 어울리는 문장들이 있고요. 이 글씨체랑 자간이 안 어울리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처음 한초롱 바탕으로 이제 처음에 작성하면 쭉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그런 줄글, 긴 줄글,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제를 했다든지 뭐 이럴 때 그냥 사용하는 그런 줄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특정 글씨체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집 같은 경우가 좀 바로 옆에 또 있기는 한데 보면 시 글자가 조금 좁거든요. 하나하나가. 이거 가로 세로가 똑같지가 않고 가로가 살짝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영업 비밀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 투고를 할 때도 사실 이거 살짝 좁혀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읽을 때도 약간 다르게 읽게 되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를 쓰시는 분이시다면 쓰게 되신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그런 형식적인 면도 사실은 시에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되게 제 영업 비밀이에요. 확실히 그 글씨체가 주는 그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메모장에 있는 문장을 옮겨서 이제 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것들이 서로 그냥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너무 간격이 넓은 거예요. 그 사이의 사이가. 그러니까 각각은 말이 되고 각각은 되게 매력적인 문장이지만 흐름이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막 이렇게 수치할 순 없잖아요. 뭐 감각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문장들을 잘 조합을 계속해요. 저는 계속 섞으면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그게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절정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하나의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가 계속 읽어보면서 좀 자연스러운가 내가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가 내가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좀 효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뒤에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호흡이랑 흐름, 리듬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문장의 단상과 시적인 것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질문이 답변이 좀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주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편지처럼. 네, 저는 이것도 이 툴도 되게 낯설거든요. 이 줌이라고 하나요? 이거 진짜 낯선데 평소 시를 많이 읽지는 않지만 시인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자신의 시를 직접 낭독할 때였어요. 기술적인 관점을 떠나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느낌이랄까요? 두 분도 자신의 시를 낭독해 보셨을 텐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황호진 님이 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저도 낭독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냥 종이로 그냥 시를 읽었을 때랑 그 시인 당사자가 가서 낭독해서 시를 들었을 때랑 너무 달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황인찬 시인님 갔었는데 낭독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분. 너무 좋았었거든요. 정말 여기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일단 문장이 내가 쓴 문장이기 때문에 좀 내 말투에 좀 잘 붙고 또 낭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떨 때는 그냥 뭐 읽는 행위만로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가는 맞아. 경험이 있어요. 되게 찰나지만 그래서 뭔가 낭독을 많이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당사자니까 그렇게 느끼지만 그걸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까 이런 궁금함도 들고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는 그 사실은 연기를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학생 때도 잠깐 연기를 배웠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관련 활동들을 조금씩 했었었는데 그때 그 연기라는 게 그 내가 말하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하는 말을 정말 내가 하는 말처럼 하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진짜 내 상황이라고 믿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느껴지는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인 것 같은. 근데 내 시를 내가 읽게 되면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텍스트인데 내가 그걸 읽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애써서 연기에 몰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빨려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애써서 연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말이니까 더 편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꼭 무대 위에서 내가 깊게 몰입했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연기에서 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1인극 같은 것도 있고 낭독극 같은 형식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네, 확실히 있어요. 내가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들어준 어떤 것에 내가 들어가서 표현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나를 표현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또 예, 낭독이란 거는 그 연기할 때 대사를 말하는 것과 또 비슷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더 겹쳐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내시를 낭독하는 그런 경험들이. 뭐 이님의 연기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게 된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온라인에서 이철훈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보 시인님들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말과 활 아카데미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건 수상작 시들은 왜 어려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시를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시는 어떤 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먼저 답변 먼저 해주시면 할까요? 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수상작 시들은 왜 어려울까요? 근데 네, 수상작 시들도 어렵고 시라는 장르 자체가 소설보다는 서사를 갖고 있는 장르보다는 확실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뭔가 시가 덜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쨌든 시는 저도 이제 시를 쓸 때 많이 써놓고 일단 빼는 작업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수록 더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덜 하기 때문에 독자가 더 그걸 해석해야 돼야 되는 자리가 더 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읽기 어려운 것 같고, 또 저는 시를 가끔씩 되게 외국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시집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때는 이게 너무 하나하나 너무 잘 해석이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이제 외국어도 안 쓰다 보면은 자기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것도 내가 그 시를 해석하는 상황, 조건이라든지 계속 시를 읽어왔다든지 그것도 훈련?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를 읽어내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에 행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저한테 시가 나에게 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받았는데 네. 제가 그게 똑같았어요. 저에게 시는 제1 외국어라고. 오.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느끼기에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읽다 보면 또 그 외국에 살다 보면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읽다 보면 들릴 때가 있고 또 안 읽다 보면 모르겠는 때가 있고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확한 시, 제가 수상소감에 삶은 계속 모호하겠지만 정확한 시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확한 시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잘 모르겠잖아요. 살아도 이게 뭔지 계속 어려운데 그거를 그거 자체를 인정하면서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함부로 막 내가 이건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고 인간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모르겠고, 이게 나의 한계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좀 제가 쓰는 윤리적인 태도를 갖고 싶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약간 생각의 정리가 되네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내 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더 생각을 지금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네요. 저한테는 그 이철훈 님이 수상작 시들은 왜 어려울까요? 똑같이 질문 주셨고, 그리고 완벽한 관리자라는 심사평을 보았는데 이 평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네, 수상작 시들이 왜 어려울까에 대한 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시라는 어떤 그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떠먹여줄 수도 있고 안 떠먹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를 언제 많이 계속 쓰시는 분 말고 읽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언제 가장 많이 봤냐 하면 입시하면서 가장 많이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 고등 국어 과정,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를 많이 읽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시를 조금 많이 차려진 시?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되는 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의 흐름들도 좀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 시들은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해도 나는 이 책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보라색이고 뭐 자주색이고 여기는 민트색이고 뭐 여기는 그림이 있고 여기는 글씨가 있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여기는 보라색이다, 그럼 여기는 무슨 색일까? 이걸 말을 안 하는 그런 방식의 시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읽는 사람이 딱 읽을 때 자기의 경험에 맞춰서 이 색의 이름을 내가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너무 어렵게 말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읽는 데 있어서 정말 정답은 없고 어렵다고 느끼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느끼는 대로 그냥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건 얘기를 안 해줘? 라고 하지만 그건 네가 생각하면 돼. 그게 아니라 네 맘대로 생각해. 나는 어떤 함의도 없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맘대로 보면 돼. 그런 태도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들었습니다. 좀 한국 독재뿐만이 아니라 좀 넓은 틀인데 한국에서는 좀 정답 찾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맞아. 교육적인 영향이기도 하겠고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패션을 좋아하는데 음. 패션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답을 좋아해요. 맞아. 뭐에다가 뭘 입어야 돼. 뭐하고 뭐는 이렇게 깔맞춤을 해야 좋아. 지금 유행은 이건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패션 콘텐츠 같은 거 보시면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도 좀 그런 거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근데 이런 어떤 정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는 독자분들이 오히려 좀 이제 자유롭게 시를 읽다 보면 시에 대한 이제 감흥도 이런 게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제가 쓸데없이 끼어들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계속 궁금이 되는 게 정말 그런 자유롭게 처음 생각하는 게 어렵지 막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내가 그 시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이 빈칸에 왜 답을 안 알려줘가 아니라 내가 한번 거기 다 빈칸에 이게 들어가도 될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좀 시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회에서 수상작들도 점점 이렇게 일반 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관리자라는 심사평을 보았습니다. 이 평 왜 나왔냐고 생각해 주셨냐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 심사평이 너무 황송했어요. 전 절대 완벽하지 않거든요. 절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관리자라고 평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좀 제가 시를 쓸 때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저도 약간의 강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가 나왔으면은 이 A에 대한 답을 나중에서라도 한번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약간의 강박을 갖고 시를 쓰는 게 있거든요. 제 시를 처음 보면 막 조금 자유롭게 써진 것 같지만 이제 조각을 하나하나 보면은 여기 더 던져준 떡밥을 다 주워서 이제 시를 마무리하는 방식의 시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뭐 등단작도 그런 느낌이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를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사평은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에 얼매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제 네,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살면은 들린다는 윤혜인 선생님 말씀 듣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아니 나는 다 외국에 꼭 살지 않으셔도 그냥 자유롭게. 네, 정확한 시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를 쓰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겸손의 지지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신인 선생님께서 시는 쓰는 대로 읽어라 라는 말씀 되새기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참여 주시고 또 질문 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두 분 북토크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두 분 다 힘든 시기를 겪으시고 너무 멋진 시인이 되셨는데 한국에서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거에 대한 행복지수, 만족지수는 어떠신가요? 네, 이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행복 중요하잖아요. 또 네, 인심이 네. 행복하신가요? 네. 사실 글을 쓰면서 행복을 찾기가 나 글 쓰면서 너무 행복해. 나 진짜 글 쓴 지 갖기 너무 잘했다 하는 문학
분들이 계실까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글을 쓰게 되는 거는 뭔가 행복지수랑 만족지수를 떠나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뭐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쓰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작가가 되려면 저는 다른 곳에서 행복지수나 만족지수를 좀 가져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미 생활을 꼭 병행을 하면서 어쨌든 어떤 나의 행복이나 만족을 좀 채워주는 어떤 창구를 좀 뚫어줘야 이 생활이 어느 정도 불만 없이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 행복지수나 만족지수는 어느 정도 높지만 그냥 단순히 글 쓰는 삶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네요.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불행합니다. 말할 수 없고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일단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약간 마음먹기 달렸다. 저는 물론 이제 시인이나 작가로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 한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아무리 글솜씨가 좋아도 글을 뭐 쓸 글이 없으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들으러 와주신 분들도 있고 이 앞에서 제 글 얘기도 하고 뭐 너무 이런 상황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행복한 편이고 근데 뭔가 거기에 약간 내가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만족도는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돈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글 쓰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행복 만족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고 일단 저는 글을 써서 좋은 게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어디 가서 갑자기 우리가 시 이야기라고 글 얘기를 갑자기 하겠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그럼 저도 약간 답변을 수정해서 올라갔죠 행복도 맞아요. 약간 수정을 해서 그 행복지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자기 할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맞아 글을 쓴다는 거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든 소설이든 뭐 평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글을 써서 내가 세상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작가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래 너는 네가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크를 달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할 말을 못하면 병드는 사람들 저는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할 말 참으면 나는 좀 흥분 앓고 그런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제 안에 있는 말들도 조금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채로 말을 하고 그걸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오는 위로가 진짜 커요. 위로가 크고 네 그거는 확실히 행복지수나 만족지수 반대로 네. 이제 어렵거나 힘들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때도 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지금은 또 신민이다 보니까 이거를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처음부터 막 엄청 돈 많이 버는 작가가 되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싫어하는 장르적인 특성상으로도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걸 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신인이니까 어떻게든 미래의 내가 잘해주지 않을까. 미래의 내가 하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생각으로 지금 글을 계속 힘을 얻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이 되는 시를 쓰십니다. 아, 네. 어떤 거요? 빵.
맞아요. 그러면 그냥 써서 빵 같은 시를 쓰면은 이제 이렇게 돈이 안 돼도 내가 행복하겠죠. 내 빵을 보면서 뜯어 먹으면서.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빵 터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너무 네. 자, 또 뭐 질문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질문이 이제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선생 두 분 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행사 참여하신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씨. 네, 그러면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자리가 생기면 말 실수할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걸 이렇게 막 정리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 진짜 좀 실수할 것 같고 너무 정리되지 않은 말을 많이 해서 좀 실망시키거나 좀 흑역사를 남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이렇게 너무 좋은 분위기로 또 들어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그 점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작가분들과 독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요즘 세대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발표해도 누가 내 글을 읽어주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존재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렇게 저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계시다. 와. 이거 힘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 윤혜지. 네네. 저도 이런 행사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사실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정말 저도 이렇게 독자분들도 만나고 또 작가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직 좀 미흡하긴 하지만 약간 스스로 왜 시를 쓰는지 또 어떤 시를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지면에서 신인 시인님이나 제 시를 봤을 때 좀 반가워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실히 쓰면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작품으로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고정 멘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멘트가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하고 가야 박박스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책자 크로스 세 번째 행사 마무리됐습니다. 이 행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작가분들 새롭게 소개하거나 다른 분야에 있는 작가분들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 이어갈 예정입니다. 7월에도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또 방송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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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